팀원들이 너무 좋다는 거는 말 많이 해서 이제 입이 아플 정도고 수많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기회가 정말 많아요. 열린 문화?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개발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주도성을 봐요. 무한한 도전이 가능한 곳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빠르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모든 플랫폼이 정말 코드 리뷰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리뷰를 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업무의 일정 시간을 개발자가 기술적으로 챌린징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지해줘요. 좋은 동료들이 넘쳐나는 곳. 진짜 좋은 사람들과 문화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적극 추천합니다. 따봉. 네, 안녕하세요.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는 길에 네네네. 네, 오는 길에 지하철도 반대로 타고 롯데타워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네, 힘드네요. 네, 저는 2년 전 FEconf에서 연사로 참가했을 때는 녹화를 하고 내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혹시나 좀 많이 긴장한 모습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매년 해마다 있는 FEconf에서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선 발표들도 그렇고 어떤 프레임워크 또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뭐 TDD나 DDD 같은 개발 방법론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 주제의 다양성에 좀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2년 전에 발표했던 스테이트 차트는 약간 다소 진부하고 오래된 방법론의 재발견 같은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엣지 컴퓨팅은 저희 앞으로 웹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의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만요. 포커스가 다른 슬라이드로 가 있어서. 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프론트엔드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어떤 의미인지 뭐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프론트엔드가 정확히 뭐죠? 클라이언트?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반대말은 뭔가요? 백엔드인가요? 그럼 백엔드는 어떤 걸 지칭할까요? 뭐 방금 거 클라이언트라고 했으니까 서버겠죠? 저희가 얘기하는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고 백엔드는 서버네요. 사실 최근 채용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웹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지칭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용어가 한 가지 의미로 정착한 상태에서 좀 엄밀하게 따지는 거를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일종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중앙화된 서버가 있고 그 분산된 클라이언트들로 전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걸로 이제 서비스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라는 거는 어떤 잘 정의된 제약사항의 집합을 저희가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아키텍처 안에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서버 개발자의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말을 각각 직역을 하면은 그냥 앞단, 뒷단인데 보통 요 사이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두고 그 앞단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뒷단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은 클라이언트 개발이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클라이언트 개발 컨퍼런스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얘기하면은 프론트엔드 컨퍼런스죠. 저는 오늘 소개할 엣지 컴퓨팅이라는 주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제약상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이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특정 최근에 나온 플랫폼이나 뭐 기능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함정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엣지 컴퓨팅은 꽤 오랫동안 인터넷의 미래다,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다 하면서 언급되어 오는 광범위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찾다 보면 클라우드니 IoT니 AI니 블록체인,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혁신적인 기술 주제가 언급될 때마다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영업이나 컨설팅,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런 걸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에피컴프의 주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주제를 프론트엔드 개발적 관점으로 많이 좁혀가지고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부제는 엣지 컴퓨팅,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관점에서 본 엣지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을 안 해놨는데 그 유튜브 인베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 트렌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있다가 그 제가 이후에 뒤쪽에 뭐 발표 자료를 올릴 때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첨부를 해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영상들이나 뒤에 나오는 레퍼런스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또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탠포드 세미나 같은 거를 제가 붙여놨는데 그 얼굴이 안 나오네요. 네, 그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발표자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당근마켓 미니앱 팀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개발이니까 저도 당연히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미니앱이라는 거에 필요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시스템 컴포넌트 설계를 했으니까 가끔 서버에 해당하는 코드도 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서 의문이 드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런 것까지 해요? 라는 질문. 글쎄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뭐 그런 것도 없진 않지만요. 당연히 저희 제품을 더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근데 아쉽지만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시스템도 설계하고 클라이언트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엣지 컴퓨팅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하면서. 네, 슬슬 궁금하실 텐데 요새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뭐 주요한 저희 웹 개발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나 플랫폼들이 요새 엣지라는 키워드를 빼놓질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버셀의 미드웨어, 그리고 펑션 이런 기능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버셀의 엣지 미드웨어 기능은 2022년 6월에 GA로 릴리즈를 했어요. 넬리파이도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넬리파이의 경우 그보다 훨씬 앞선 2020년 10월 6일에 넬리파이 엣지 핸들러스라는 기능을 얼리 액세스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데노라는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엣지 펑션이라는 기능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웹 개발자들이라면 익숙할 CDN 회사들, 다양한 CDN 회사들이 있는데 뭐 AWS의 람다 엣지라던가 아카마이의 엣지 워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페스틀리의 컴퓨터 엣지,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스 뭐 이런 다양한 주로 메이저로 손꼽히는 CDN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앞서서 언급한 플랫폼 서비스들 포함해서 그 밑단에서 더 기반이 되는 엣지 플랫폼들을 제공해주는 게 이 회사들이에요. 도대체 엣지가 뭐길래 다들 자기 제품에 엣지라는 단어를 못 붙여서 난리인 걸까요?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란 말 그대로 컴퓨팅 작업을 가능한 한 엔드 유저와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드 유저와 가까운 곳. 네, 아까 봤던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네트워크를 사이에 두고 앞단에 클라이언트, 뒷단, 그러니까 요 중앙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다고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컴포넌트는 어떤 거죠? 예, 요 주변에 있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 클라이언트도 엣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웹,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물망처럼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경로에
수많은 중개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아까 언급했던 뭐 CDN 회사들의 팝 서버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럼 그 서버는 저희 애플리케이션 서버보다는 사용자에 가까우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앞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더 지나서 가는 길에 들여다보면은 어떤 뭐 라우터 장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도 저희 애플리케이션 서버보다는 앞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망으로 또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앞에 또 리버스 프록시 같은 게 있어요. 뭐 엔진엑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저희 최종 애플리케이션 서버보다는 앞단입니다. 즉 프론트엔드죠. 요약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단순하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어디까지 앞단, 어디까지 뒷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분명 여기서 네트워크를 어디까지 잘라서 놓고 보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 달라질 겁니다. 여기가 프론트엔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프론트엔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거보다는 사용자에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엣지 이전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잠깐 옛날로 돌아갈게요. 엣지 이전, 그러니까 엣지가 아닌 것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뭔가 정말 순수하게 클라이언트만 개발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웹서버 같은 걸 직접 띄워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웹서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CGI라고 합니다.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뭐 다양한 서버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뭐 PHP라던가 아니면 뭐 자바 서블렛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 앞에 웹 서버를 통해서 HTTP로 서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일 머신에 배포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 멀지도 않은 옛날에 웹으로 뭔가 만들고 배포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구성이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크게 보면 다르지 않은 구성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를 하든 백엔드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이제 저희가 항상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원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정리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는 추가적인 간접 인디렉션 레이어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복잡성을 해소하려면은 뭐 레이어를 뭐 또 더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웹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도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자라나는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랑 웹의 복잡성을 함께 다루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웹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엔지니어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계층을 하나 둡니다. 그 앞에 이제 웹서버를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치 HTTP 데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엔진엑스, HA 프록시 뭐 이런 웹서버를 둬서 거기에 이제 네트워킹에 해당하는 관심사를 전부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순수하게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만든 웹서버 가지고 이 HTTP 레이어에서 좀 더 많은 네트워킹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은 여기에 격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3T 아키텍처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 구성은 요새는 이제 뭐 도커 컴포즈 같은 막 좋은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도구 한 방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웹 서비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스케일업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사실은 다른 많은 정말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뭐 운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최종적으로 정말 모든 엔지니어링 누가 엔지니어링 얼마나 잘하냐와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법칙이죠.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모든 정보통신 기술은 빛의 속도를 뛰어넘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이거는 뭐 다행히도 빛은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요. 막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돈다고 할 정도로 빠른데 안타까운 점은 그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빛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이거 제가 처음 AI로 생성한 그림인데 귀엽게 잘 나왔죠? 네. 이게 몇 가지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빛의 속도가 뭐 해저 광 케이블 뭐 이런 데서는 뭐 좀 느리다고 해요. 한 68%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도 뭐 일직선은 아닐 테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웹 개발하면은 기본적으로 HTTP 위에서 이제 뭔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HTTP의 특유의 라운드 트립 과정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TLS 핸드쉐이크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빛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HTTP2나 뭐 3 뭐 이런 프로토콜의 진화로 많은 부분들이 다행히 개선은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물류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제 물류 창고가 너무 멀어서 배송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가까운 곳에다가 창고를 하나 더 짓습니다. 이제 물건을 퍼다 나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캐시 서버를 글로벌하게 구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저희는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즉 CDN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 오리진 서버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벌 엣지 로케이션에 분산한 캐시 서버를 두고 사용자의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물류 창고에 해당하는 팝 서버들을 전 세계 100개, 뭐 200여 개 넘는 위치에 배치해 구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회사들한테 서비스를 받으면은 좀 더 낮은 레이턴시로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문제를 풀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트워킹 자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뭐 잘 안 변한다고 했지만은 그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킹 사이에 뭔가 모호하게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조금씩 더 위임을 해서 계층을 또 두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네트워킹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엔진엑스 설정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흔한 웹 서버들이 지원하는 기능들을 살펴볼까요? 뭐 파일 서빙, 뭐 스태틱 파일을 서빙하기도 하고요. 캐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로깅도 도와주고요. 액세스 컨트롤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리퀘스트 자체를 리미팅하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서버로 로드를 분산하기도 합니다. 좀 애매하죠. 이걸 애플리케이션의 관심사로 볼지 네트워크의 관심사로 볼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웹 서버들이 점점 확장되고 진화하고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더 이상 네트워크 관심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어디까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제 의견인데 이제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요즘 저수준 네트워킹이나 뭐 전문 장비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네트워크 핸들링을 소프트웨어로 다루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거칠게 요약하면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은 이미 상당수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잘 다루기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엔진엑스 하면은 이제 충분히 복잡한 구성을 다룬다면은 단순한 이제 컨피규레이션 랭귀지보다 직접 코드를 짜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루아짓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인터프리터나 VM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코드를 통해서 복잡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요구사항, 그러니까 복잡한 네트워킹을 위해서 컴퓨팅 레이어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웹 서비스 버전 2015년도쯤을 완성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좀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팅을 여기서밖에 못하는 걸까요? 요 앞에다가 땡기면은 아까 있던 그 수많은 복잡한 경로를 뭔가 생략하고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 앞으로 못 땡길까요? 네, 엣지 컴퓨팅, 엣지와 컴퓨팅 두 가지 문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뭐 몇 가지 뽑아보자면은 뭐 첫 번째로 뭐 캐시 효율성 같은 게 있겠습니다. CDN들은 사실 대부분 정적 파일만 이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 수명도 길고 그래서 이제 더 자주 옮기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옮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200군데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 분산 배포를 하고 나서도 캐시 히트율을 높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컴퓨팅 레이어가 들어간다면 이런 캐시 효율성을 챙기기가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구축 비용입니다. 전 세계 200개, 그리고 거기로 가는 해적 케이블, 중계 서버들. 이거는 적어도 제가 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구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계를 빌리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발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코드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위치에다가 배포해놓고 그들이 무엇을 실행할지 모르는 채 놔두는 것은 정말 보안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장애물 요 3개쯤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엣지 컴퓨팅은 좀 어려운 상상일까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각각 많은 발전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노력해서 많은 것들이 진화를 했어요. 크게는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 자체가 진화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나은 추상화, 이전보다 더 나은 추상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은 저는 이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나 방법론들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들이 구조적인 동시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보안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격리해서 실행하고 안전한 결과만 이제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격리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웹 자체의 진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 가장 여러분들에게 쉬울 만한 예시를 들고 왔어요. 구조적 동시성이 어떻게 개선됐냐? 잘 보이시나요?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리액트에서 사용하고 계신 서스펜스는 이런 구조적 동시성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먼저 클라이언트에 있는 가장 엣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 더 멀리 있는 것들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서버에 있는 것들 처리하는 거를 이렇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발전한 가상화 기술들.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니까 이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커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커보다 좀 더 가볍게 파이어크래커라는 이제 이게 뭐냐면 AWS 람다의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람다가 이제 도커를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부트스트랩 타임도 너무 길고 느려가지고 이제 파이어크래커라는 KVM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빨리 그런 서버리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경량화된 VM 환경들이 있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경량 VM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자주 쓰이는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도 아마 몇백 개씩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 보안 격리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V8의 VM 기술입니다. V8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탭들을 다 격리를 해서 서로 제가 옆에다 열어놓은 탭이 제가 왼쪽에 열어놓은 탭이 오른쪽에 열려있는 탭에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없게 격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가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많이 띄울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 API 자체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 아까 말한 가상화 같은 걸 포함해서 웹 자체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견고한 보안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워커 이런 것들은 서버와 비슷한 프리미티브를 웹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요청할 때 클라이언트 측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치 API 표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캐시 효율성 같은 걸 챙기려면 사실은 이런 컴퓨팅 레이어에서 그런 캐시 효율을 올리려면은 결국엔 그 캐시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들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기본적인 것보다 더 어드밴스드한 걸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API도 필요합니다. 웹에도 캐시 API라고 하는 표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발전한 플랫폼들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데너 디플로이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플레어 워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웹에서 쓰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버리스 비슷한 뭔가를 제공을 하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버리스? 잠깐만, 그럼 엣지 컴퓨팅, 지금 얘기하는 엣지 컴퓨팅은 서버리스 컴퓨팅을 얘기하는 건가요? 반 정도는 맞고 뭐 반 정도는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서버리스, 그러니까 즉 최적화된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다음에 더 빠른, 그러니까 더 레이턴시가 짧고 사용자 가까이에서 수행되는 그런 엣지 컴퓨팅 모델이 합쳐져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뭐 현실 세계 플랫폼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WS에서도 다양한 서버리스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는데 찾아보면은 뭐가 뭔지 싶어요. 왜냐면 AWS 람다가 있고요. 이거가 최초의 이제 서버리스 플랫폼이죠. 대중적으로 사용됐던. 근데 또 보니까 AWS 람다의 엣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엣지 컴퓨팅인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AWS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뭐가 뭘까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엣지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그리냐에 따라서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람다의 엣지 로케이션, 람다는 이제 리저널 로케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람다 엣지가 가지고 있는 엣지 로케이션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은 조금씩 달라요. 한쪽으로 갈수록 더 사용자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적절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AWS 블로그에서 많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거를 다 하나로 모아보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라우드플레어의 워커라던가 R2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겠네요. 리전 선택 메뉴가 없습니다. 리전 옵션이 어스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다 활용할까요? 지금 뭐 그래서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서버 개발하는 얘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버 개발자와 협업하실 때 엣지 컴퓨팅 레이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존보다 더 많은 걸 시도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코드나 저게 없어서 조금 하긴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API 서버는 RESTful API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리덕스나 모엑스나 이런 걸 써가지고 복잡한 컨트롤 코드를 짜는 것보다는 GraphQL 클라이언트로 그 부분을 자동화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위해서 엣지 서버에다가 그런 GraphQL로 기존 API를 애그리게이션 해주는 엔진을 엣지에다가 올려가지고 클라이언트랑 상호 협력적으로 동작하게 만들면 클라이언트 코드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근데 어차피 코드 짜는 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클라이언트의 코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앱의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라운드 트립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봤던 캐시 API나 이런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캐싱을 하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서비스 워커를 직접 다뤄보신 분들은 거기서 캐시 API를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동등한 인터페이스로 제가 어떤 특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캐시 정책을 HTTP 시멘틱, 정적인 HTTP 시멘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캐시, 똑똑한 캐시 관리도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비스 워커가 아니라 엣지 서버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 프론트엔드 에셋들 상태를 보고 한다던가. 그 서버 개발자한테 해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네.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엣지 미드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공사에서 굉장히 좋은 흥미로운 예시를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HTTP의 103 얼리 힌트라는 프리미티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웹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에셋 중에 서버가 빠르게 전달하면 좋을 만한 것들 서버가 이제 힌트를 알려주는 HTTP의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웹서버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웹서버가 있을 텐데,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3티어 아키텍처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하기가 싫을 겁니다. 복잡하거든요. 엣지 미드웨어를 통해서 엣지에서 컨텐츠 응답을 내려줄 때 그 컨텐츠 스트림에서 특정 태그에 링크들, 어떤 에셋들을 참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스트리밍하면서 수집을 해서 HTTP 얼리 힌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보고 필요한 에셋들, 그러니까 더 앞쪽에 있던 에셋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구현도 가능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사실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런 건 너무 당연해서 뺐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엣지에서 한다 그래서 엣지 사이드 렌더링이다 뭐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그것도 API 서버에서 하기는 이상하고, 뭐 근데 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엣지에서 그거를 처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리액트에서 지원하는 동시성 모델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하게 그런 로딩 처리가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걸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뭐 리믹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들도 많고요. 이제 오픈그래프 API 같은 것도 뭐 서버에서 이제 한다기보다는 엣지에다가 이제 짜고 그런 캐시 같은 걸 통해서 엣지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 좀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전용 API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뭐 시간이 남으면은 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사이징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API 서버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뭐 특정 뭐 미리 보기를 위해서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업로드할 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클라이언트의 니즈일 때가 좀 더 많아요. 이런 것들도 이미지 리사이징도 엣지 서버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범용 컴퓨팅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엣지 서버는 그런 특수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PU를 써야 된다 이런 작업에 뭔가 특화되어 있는 거를 배포하기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사이징도 도움을 받을 거고요. 뭐
클라이언트에 두긴 무거운데 뭐 어디 둘지 모르겠는 AI 모델이라던가 뭐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한 서버들 엣지에 배포를 해가지고 빠르게 로우 레이턴시로 불러 쓰는 뭐 이런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스토리지도 엣지 로케이션에서 분산돼서 지원하는 DB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엣지 컴퓨팅의 하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믿어도 되는 얘기 맞나요? 다가오는 미래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윈터시즈라고 해서 웹 인터포레이블 런타임 커뮤니티 그룹의 약자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워커, 뭐 데노, 디플로이, 뭐 이런 버셀, 넬리파이 이런 다양한 요즘 이제 엣지 컴퓨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웹 인터페이스를 표준으로 활용을 해서 표준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해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엣지 런타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냐? 뭐 어려운 말로 위치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데노가 최근에 블로그에서 소개한 용어로는 뭐 호모지니어스 디플로이먼트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웹 워커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서비스 코드를 어디든지 아무 변경 없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든 배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호환성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픈소스들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에 기반이 되는 소스코드를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버셀에서도 이런 걸 그 이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엣지 런타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데노에서도 튜토리얼 느낌으로 직접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했죠. 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일까요?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저희가 참여하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웹의 기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개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웹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웹어셈블리입니다. 웹어셈블리는 뭐 사실 웹기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쉽게 이해하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가장 유니버셜하고 가장 현대화된 바이트 코드 스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언어에서 웹어셈블리 바이트 코드로 뭔가 컴파일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걸 지원하는 런타임들, 이것도 오픈소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와즘타임, 와즘, 루나틱, 와즘 엣지 이런 다양한 런타임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보다 빠르고요. 바이트 코드 스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엣지 런타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엣지 런타임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과거의 유산들은 이제 다 용도 폐기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웹을 구성하는 데 필요했던 그런 CGI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다양한 위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라든가 아직도 많이 쓰죠. 그런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워드프레스라든가 노드.js라든가 이런 것들 다 버리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웹어셈블리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웹어셈블리 런타임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들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표준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 여기다 링크는 안 넣어놨지만 실제로 DB와 PHP를 포함해서 워드프레스 자체를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하는 데모를 최근에 워드프레스에서 공식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다 돌아요. 워드프레스가 통째로. 그리고 이제 스택블리츠 같은 온라인 IDE 써보신 분들은 거기서 서버가 돌아가는 걸 이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파일 시스템도 돌아가고요. 서버도 돌아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몇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와 웹어셈블리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 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웹은 인터넷을 위한 O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기본 언어로서 자바스크립트와 웹어셈블리는 정말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트렌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렵게 썼지만 대충 얘기하자면은 좀 더 보안 관점에서 액세스 컨트롤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뭔가 네트워크 망 하나 구축해서 이제 VPN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통신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엣지 로케이션에 다양한 위치에 배포되는 동안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 엣지 로케이션에서 각각의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거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당연한 말이겠네요. 항상 웹에 베팅하십시오. 왜냐하면 인터넷의 과거와 현재는 웹에 있었습니다. 계속 웹에 있고요. 그리고 그 웹의 미래는 엣지에 있을 것입니다. 뭐 레퍼런스는 제가 이따가 채워놓을 거고요. 그냥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복잡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접화 계층을 더하는 것으로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잡성을 위해서 계층을 추가하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복잡성 그 자체입니다. 계층을 추가하면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까지 그걸 피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그것들이 거의 해결된 세상에서 웹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행운이죠. 그래서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몇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 가능한 세상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도 이런 변화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